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6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계집여 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라는 의미의 여자 부수죠. 위험 있다 할 때의 위자, 자기 본연의 부수인 여자 할 때의 여자, 낭자, 그 시집 안 간 여자를 부르던 조선시대의 호칭이죠. 그 낭자, 아내라는 의미의 처자, 요사스럽다 할 때의 요자, 혐오스럽다 할 때의 혐자, 이런 것들이 계집여 부수를 갖는 글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위험 있다 라고 할 때의 이 위자가 되겠는데요. 가로, 그 다음에 세로로 삐침 형태로 쓰고, 그 다음에 살짝 한일자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그 밑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곡선으로 끄집어 내려서 삐쳐 올리고 삐침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하고 점을 찍고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위험 있다 라는 의미의 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위험 있다 할 때의 위자가 되겠습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이나 또는 지시에 응하게 하는 그러한 권위가 풍겨져 나오는 것을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신뢰도가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은 주로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타내는 쪽에 더 강하고, 위신은 어떤 일을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하면 위신이 서는 거지만, 그 사람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위신이 떨어지는 것으로, 즉 위험스러운, 그 사람의 신분에 맞춰서 위험스러운 일의 신용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용은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 자태 위에 용맹함이 더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즉 위험이 주로 이제 문신이나 그 무신들이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위용은 상대적으로 무신 쪽에 더 가까운 형용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위세라고 하는 것은 권세, 즉 합법적인 힘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슨 일인가를 강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위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권위는, 위세와 권위는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위세는 강제력을 가짐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 반해서 권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추종하게 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맹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나운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전투를 벌일 때 상대방을 위압시키는 힘을 얘기합니다. 위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하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위협은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위협은 현대국가에서는 공갈 및 협박에 의한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은 힘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어떤 그 보여주기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위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의 시위는 아주 폭력적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시위가 아니고 폭력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가호위라고 하는 것은 여우가 가장을 한 뭐로? 호랑이로 해서 위험을 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호가호위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 이제 양반가의 자제들은 실제 방탕한 생활을 해도 그 부모의 직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호가호위의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이제 족자가 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글씨가 방자, 이게 지금 삐쳐 올리죠. 방자입니다. 네모났다 라는 뜻의 방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 이것도 하나의 부수가 되죠. 그 밑에 있는 것이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자가 만나서 결애라는 뜻의 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겠습니다. 결애라는 의미의 족자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족자는 몇 획에 해당하는 글씨인지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글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족자는 결애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종족 하면 인간의 종을 가르는 가장 상단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는 종족을 크게 세 가지 종족으로 나누죠. 이제 백인,
황인, 흑인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종족으로 나누자. 물론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피부 색깔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족속이라는 말은 실제 이 종족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상대적으로 종족이 피부 색깔을 통해서 구분하는 데 반해서 족속은 혈통을 통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범위가 확 축소되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족속이 추후에 민족으로 바뀌죠. 민족은 근대 국가가 들어오면서 이제 생겨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생겼죠. 족속은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유사한 족속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구성하게 될 때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죠.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민족보다는 좀 작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족속과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단위의 이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족들이 같은 큰 범위로 같은 혈통을 가진 부족들이 모여서 민족이 되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고요.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집단을 얘기합니다. 친족은 자기 성을 따르는 일가가 있고 외척 쪽에, 즉 어머니 쪽의 혈통을 따르는 외척이 있죠. 해서 친척과 외척으로 나누어집니다. 배달민족은 한반도의 민족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의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하위 레벨에 있는 사람을 직계, 반계를 포함해서 모두 표시한 것이 족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본인이 여기에 있죠. 이렇게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관련된 모든 사람을 모두 표시하는 것, 이것이 족보다. 그런데 반해서 이렇게 직계만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세계는 족보 중에서 본인과 관련된 직계,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직계만 나온 건 세계라고 하고 반계까지 포함한 거는 족보라고 얘기를 한다.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좋은 집안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이에서 고위의 직책을 또는 직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엘리트 그룹을 서양에서는 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양에서는 엘리트냐 아니냐는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고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으면 귀족이 되는, 단지 이제 공적인 신분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수족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류 또는 폐류, 그러니까 물속에서 자라는 이러한 이제 생물들을 살 수 있게 조성한 인공적인 물 속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밀폐된 관처럼 만들었다 해서 이제 수족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수족관은 해양수일 수도 있고 민물일 수도 있죠. 마지막 한자는 충자가 되겠는데요. 충성이라는 의미의 이 충자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여서 충자가 되겠는데요. 충성스럽다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충성스럽다라는 의미의 충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충과 효, 나라의 충성, 부모에게 효도하는 충효가 인간됨의 기본이었습니다. 이제 일단 그걸 참고하시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옛날에는 나라가 왕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 또는 자기 상사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충성이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를 포함한 용어가 충절입니다. 요 절은 절개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왕은 한 왕만 섬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지정한 후계자가 아니면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었는데 그 단종의 아들한테 왕위가 전수되지 않고 문종의 동생한테 왕위가 찬탈되자 많은 충신들이 절개를 지키면서 세조, 문종의 동생이죠. 세조한테 충성하기를 거부했죠. 이런 것들이 한국적 그 충성 개념의 전형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성을 다하는 신하라는 뜻이고, 충복은 이 충신이 국가적인 의미에서 신하를 얘기한다면 요 충복은 사가, 개인적인 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부하는 신하고 사적인 부하는 복이죠. 노비라는 의미입니다. 충청도라고 하면 옛날에 이제 그 충북 제천의 의림 호수죠. 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호서라고 얘기를 했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리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이를 호서, 즉 충청도 지방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충고라고 하는 것은 조언인데 이 충고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고 아주 그 권위를 다해서 전달하는 조언을 얘기합니다.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현대 한국에서 현충일은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됐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뿐만이 아니고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까지도 이제 현충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이제 된 입장입니다.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다 라고 하는 얘기고, 충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실할 뿐만이 아니고 솔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실함과 사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개념이다. 충견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개를 얘기하는 거죠. 개가 주인을 잘 따르는 것이 웬만한 사람이 자기 상사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충견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하나의 부수,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해서 한글 단어의 생성과 또 그 단어의 용법에 대한 보다 확실한 논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